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24번째 페이지. 편집은 방송국 놈들이 해라. 나는 다 토해내고 갈 테니까. 방송국 편성 시간을 머쓱하게 만드는 너튜브에 최적화된 게스트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전혀 뭐 얘기 죄스러우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 네. 그만큼 유튜브가 풍성해지고 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네.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코너죠. 원소 포너타임인 주기율표. 어느덧 38번째 원소를 만날 시간입니다. 작가님, 오늘은 어떤 원소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아까 38번째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원소 기호로 쓰면 뭐 영문 알파벳식으로 읽어서 SR이라고 쓰는 스트론튬. 정말 아마도 전 세계 지상파 방송 역사상 스트론튬까지 과연 다룬 역사가 언제 있었겠느냐 싶은 그런 곳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도 기념비적인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스트론튬을 제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아마 이제 언론계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언론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특히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가끔 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읽는 일 그런 것도 하실 때 있긴 있죠. 매일 하죠. 매일 하시죠. 예.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분이 이제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의외로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 우리 잡지사만 보신 분이 예, 저는 이제 예. 그런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죠. 뭐 CBS에서 개그맨도 뽑냐고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공채 저는 들은 일기인가 적이 내가? 있는데 예,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예. 뉴스 읽으시다 보면 스트론튬은 사실은 의외로 최근 들어서 좀 읽을 기회가 있는 그런 원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사? 스트론튬이 사실은 그 우리 이제 주기율표 하면서 아래 위로 이제 같은 줄에 써 있는 원소끼리는 성분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스트론튬은 그 윗줄로 올라가 보면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칼슘. 네, 그래서 스트론튬은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칼슘하고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스트론튬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 뭐 몸속에 있는 칼슘 성분이 있는 곳 뼛속으로 이제 스트론튬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스트론튬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의 뼈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건 사실 사이로 빠지는 좀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지만은 이것도 요즘에 가끔 이제 회자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제 사람 뼛속에 그래서 우연히 스트론튬이 꽤나 박혀 있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뭐 인생 살면서 이것저것 먹고 뭐 먼지도 들이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칼슘처럼. 그러면 칼슘이 들어와야 될 곳에 이러면서 약간 실수로 스트론튬이 와서 박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네. 사람 뼈에는 칼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찾아보면 스트론튬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론튬은 약간 방사능을 띤 버전의 스트론튬이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방사능? 네. 오. 방사능을 띤 스트론튬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가끔씩 조금씩 아주 미량씩 크게 뭐 해 안 될 정도로 조금씩 있거든요. 아, 예. 그 사람의 뼈를 분석해 보면 그 뼈에 스트론튬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하고 네. 그 스트론튬은 방사능 띤 좀 특이한 스트론튬이 거기에 또 조금 섞여 있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네. 보통 사람의 몸속에 이제 스트론튬이 들어오는 경로가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재배한 식물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쌀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먹으면 흙 속에 들어있던 스트론튬이 뭐 쌀이나 과일이나 이런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되는 그런 성분 속에 들어있다가 네. 그거를 먹을 때 사람에게 그 스트론튬이 넘어오는 뭐 이런 시나리오를 제일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산 그 땅에서 들어있던 그 스트론튬의 방사능을 띤 정도가 그 사람의 뼈속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과학자들이 네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사람의 뼈가 발굴이 되었다. 뭐 유골이 나왔다. 500년 전 유골이 나왔다. 근데 이 유골이 원래부터 이 동네에서 살다가 여기에 묻힌 사람의 유골인지 아니면 뭐 어떤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의 유골인지 예. 뭐 이런 게 좀 헷갈릴 때 뭐 혹은 뭐 좀 구분하고 싶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뼈를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 뼈 속에 들어있는 스트론튬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방사능이 들어있는 스트론튬, 뭐 스트론튬이 다른 물질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진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그 스트론튬 성분하고 가장 비슷한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으로 찾아보면 이 사람은 아마 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 스트론튬이 뼈에 박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옛날 전쟁 때 뭐 유해 발굴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는 뭐 이제
우리 보훈 사업으로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6.25 때 한국 전쟁 때 격전지에 유골이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신원을 최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유족을 찾아드리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최후의 이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느 지역 어느 고향 사람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추적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뼈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스트론튬이 어떻게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요 정도 스트론튬이면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 서울 출신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참전자 중에 뭐 행방불명자 이런 거 신고가 들어온 게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따져가지고 누구인지 뭐 맞춰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고학 연구에서도 연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쟁터 그래서 뭐 청동기 시대의 어떤 전쟁터에서 뭐 여러 가지 뼈가 발견이 되었는데 뼈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뭐 여기 한국인의 뼈라기보다는 어떤 예를 들면 뭐 중국인의 뼈로 추정되는 뼈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침공을 했었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했구나 뭐 이런 거를 추측하는 식으로 고고학 연구에서도 이제 스트론튬이라는 것이 이렇게 언급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뼈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방사능 소량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게 최근에는 왜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스트론튬이 생길 수 있는 경로 중에 이렇게 그냥 뭐 자연적으로 전 세계 각지의 흙 속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 뭐 돌 속에 박혀 있는 경우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하면 그거를 우리가 흔히 핵 분열을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잡지사에도 이 핵 특집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폭탄 뭐 이런 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핵 실험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핵 폐기물을 아무데나 뿌린다거나 하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이 핵 분열이라는 현상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이런 방사능이 강한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핵 분열 반응이라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른 원소로 쪼개지듯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원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원소가 다른 원소하고 붙어져 있다가 쪼개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물이 H2O라고 하지만 그래서 물을 뭐 전기로 지져가지고 분해를 하면 수소도 나오고 산소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수소가 그대로 있었고 산소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붙어져 있다 그냥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핵 분열 반응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원소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분열 반응, 핵 반응을 시켜가지고 그 자체를 쪼개지게 만들어서 뭐 다른 물질이 이렇게 생기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별의별 이상한 원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겠지만 뭐 아주 낮은 확률로는 대충 뭐 금 뭐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지는지 뭐 이건 뭐 하느님만 아실 노릇이거든요. 그냥 뭐 이상하게 막 우연적으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쪼개질 때 많이 생기는 물질이 뭐 바리움 이런 물질 많이 생기고요. 스트론튬도 꽤나 탄생하는 물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식으로 생겨난 스트론튬은 방사능을 띠고 있겠죠. 방사선을 막 내뿜는 스트론튬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핵실험을 한번 했다. 그것도 이제 뭐 옛날 방식으로 중국 같은 데서는 1964년 이럴 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런 거 세계에 되게 자랑스럽게 선전하면서 핵실험하는 장면 막 영화로 찍어가지고 막 방영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막 같은 데서 핵실험하면 뻥 터뜨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뭐 멋있는데 이러면서 막 구경한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미국에서도 사막에서 이런 식으로 핵실험하는 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핵 폭발이 벌어지면 그 우라늄이 쪼개져서 만든 그 수많은 물질들이 다 먼지 속에서 막 여러 군데로 다 흩날리겠죠, 그죠? 그럼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그 중에 별 문제가 없을 만한 원소도 있을 수 있지만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어찌 하다가 사람 입속으로 들어오면 칼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뼈에 박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진짜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뼈에 사무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 진짜 방사능이 뼈에 사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몸에 나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식으로 많이들 걱정하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다른 경로로는 갑자기 어디 뭐 하늘에서 갑자기 스트론튬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트론튬이 어디서 갑자기 막 튀어나왔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쪽에서는 누가 핵실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 핵실험한 그 이유 때문에 스트론튬이 생겨서 나한테 날라온 거 아니야? 이거 방사능 스트론튬 아니야? 라고 딱 걱정할 만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과거에 신경 많이 쓰던 물질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서 핵실험할 때 과거에 그런 식으로 뭐 지상에서 그냥 막 핵실험 하던 때 60년대
있었으니까 그런 때도 있었거니와 90년대에는 프랑스 사람들도 핵실험을 했는데 프랑스 이게 프랑스는 어디서 해요? 지상에서 핵실험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야 바람 날려가고 이러면 너무 피해 끌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것처럼 땅 속에서 하든지 아니면 바닷속에서 핵실험을 많이 했어요. 바닷속에서. 예.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핵실험을 하면 어디서 실험을 했겠어요? 뭐 지중해 뭐 마르세유 앞바다에서 실험했겠어요? 자기네 앞바다에서. 그렇게 안 하고 프랑스 본토에서 최대한 많이 떨어져 있는 태평양에 와가지고 태평양에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점령했던 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 와가지고 뉴칼레도니아 이런데 멀리 프랑스 본토에서 먼 곳에서 해저 핵실험하고 90년대까지 심지어 그런 거 했었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이제 해평양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 성명 발표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항의 성명 그때 당시에 좀 발표하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태평양에서 뭐 참치도 잡고 뭐도 잡고 해가지고 그렇죠. 뭐 해쳐먹고 뭐 수산물로 소방하고 통조림으로 만들어 먹고 하는데 아니 거기다가 핵실험을 하면 어떡하냐. 기분 나쁜데요. 그래서 막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특히 뭐 핵실험 한다고 해서 뭐 프랑스에서 나름대로 야 우리 그래도 바람이 깊은 곳에서 최대한 영향 안 가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름대로 핵실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그런가 보자라고 할 때 주목해서 볼 만한 물질이 사실은 스트론튬 같은 이런 물질이었죠. 검출되나? 최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스트론튬을 바다에 있는 스트론튬을 열심히 보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렇습니다. 사고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쌓여 있던 그 물을 지금 이제 바다로 뭐 나름대로 걸러가지고 보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똑바로 걸러가지고 진짜 깨끗한 물만 나오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할 때 제일 좀 눈에 띄게 볼 만한 게 사실은 이 방사능을 띠고 있는 스트론튬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론튬을 거의 뭐 상시적으로 자주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제주도 남동쪽에 4개의 지점에 이 스트론튬 검사하는 곳을 스트론튬 검사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떠다가 계속 이 측정하는 거죠. 혹시 뭐 섞여 있느냐. 당연히 이제 방사능을 띈 스트론튬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스트론튬이 여기서 좀 많이 나왔다. 이상한데 방사능도 있는지 검사를 해볼까? 아마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종 팔고 방사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뭐 바다에서 뭐 스트론튬을 뿜어내는 무슨 뭐 괴물이 나타났다 이런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도 있고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를 할 필요도 있겠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뭐 너무 막 뭐 남해안에서 잡히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또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식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일본에서 뭐 나름대로 잘 걸러서 보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살펴봐야죠. 실수나 사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론튬이라는 말을 요즘 의외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도 읽었을 수도 있겠네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스트론튬이 과거에는 설탕과 관련이 깊은 원소였습니다. 설탕과 원래 사실은 스트론튬이 진짜 설탕의 원소라고 할 만큼 원래는 한 세대보다도 좀 많이 전이죠. 한 7세도 너무 심했구나. 한 4세대 전쯤에는 스트론튬 하면 사실은 설탕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한 200년, 150년? 이거 그 정도 한 100년 전 뭐쯤 한 100년 전에서 150년 전쯤 요 사이 그때만 해도 스트론튬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도가 설탕 만드는 용도였습니다. 뭐 스트론튬 먹으면 달콤하고 뭐 이렇지 전혀 않거든요. 스트론튬 잘못 먹으면 곤란합니다. 뼈에 박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뭐 드시다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론튬 달콤하다는데 먹을 기회도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스트론튬이 막 단맛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설탕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썬킴 선생님이 예전에 뭐 설탕의 역사 이런 거 하시면서 사탕수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뭐 험한 일들을 했고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럽은 사탕수수가 이게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논하는 장사가 된다. 이게 이제 금은하고도 또 다른 문제죠. 금은은 금광이나 은광을 발견을 해야지 거기서 금은을 캐가지고 이제 돈이 되는 거지만 사탕수수는 하여튼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거두기만 하면 그만큼씩 계속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설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대체로 여기저기 많이 뿌려 먹으면
뭐 설탕 안 먹던 사람들도 이거 뿌려 먹으니까 맛있는데 그렇죠. 라고 하면서 먹을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이 생산돼 가지고 가격이 좀 내려가면 그만큼 또 많이 팔아 가지고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잘 흉작이 나서 좀 생산이 잘 안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예전에는 이 사탕수수로 설탕 장사하는 게 참 좋은 장사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탄생된 나라도 있는데 나라요? 네, 나라도 있는데 예. 우리 저기 그 아메리카 대륙에 보면 예. IT라는 나라가 있죠. IT. 네, IT 뭐 요즘에는 정치 안 상황이 좋죠,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그 슬픈 소식으로 많이 나와서 그렇죠.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네. IT 방송 화면 같은 데 나올 때 가만히 보시면 IT 국민들이 대부분 다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흑인들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대서양 건너서 IT라는 아프리카에서 한참 떨어진 나라에 다 그렇게 흑인들만 사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노예로 이런 거 되게 이상한 사실인데 그렇네. 바로 짐작해 주셨던 대로 프랑스인들이 네. 이거 오늘따라 프랑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죄송합니다. 프랑스인들이 진수에 방송. 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예. 프랑스인들이 네네. 이거 사탕수수 이거 논하는 장사니까 사탕수수가 열대 지방에서 잘 되니까 우리 프랑스가 얻은 사탕수수 농사 잘 될 만한 장소로 이 IT가 있으니까 이 IT에다가 사탕수수 농사를 지어보자라고 해서 농사를 크게 짓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려와가지고 원래는 아메리카 땅이니까 원래 아메리카 땅에는 그 아메리카 인디안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예. 그 아메리카 원주민 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IT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노예로 데려온 사람들이 사는 그 노예를 그러니까 한두 명을 데려온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노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향에서 떼 와가지고 IT에 그렇게 이제 보내놨습니다. 얼마나 IT에서 그 사람들 고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노예로 그렇게 살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느냐? 바로 이제 우리의 이제 스웨덴에 지금 왕가가 탄생하게 되는 예. 그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예. IT 사람들이 예.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렇죠, 그렇죠. 왕도 몰아내고 앞제로부터 독립해서 민주사회를 만들자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IT 사람들도 이제 감동한 거예요. 우리도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만의 독립,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네. 그래서 IT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확 다 일어났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예. 프랑스 대혁명 일어날 때만 해도 지금부터 뭐 거의 한 100몇십 년 이렇게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안 좋게 말하게 되지? 근데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죠. 자유와 독립,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지만 우리의 노예들이 우리에게서 자유와 평등을 찾는다는 거는 그거는 봐줄 수 없지라고 잣대가 해서 달라지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후에 프랑스인들이 IT인들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때는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프랑스 이거 이거 옛날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졌을 때 아주 부족할 때 IT인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진짜 별의별 잔인한 꼴을 다 당하면서 겨우겨우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막 몰아내고 겨우겨우 프랑스 대혁명의 그 와중에 IT도 이제 독립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도 몇십 년이 지나서도 IT의 독립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IT가 지금 약간 이렇게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쿵딱쿵딱 해가지고 우리가 뭐 왕이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다. 일시적인 저런 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인정해줄 수 없다라면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프랑스인들이 계속 IT의 과거의 미련을 갖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에서 나는 엄청나게 크게 돈 되는 장사 이 사탕수수 때문이었습니다. 단물 뽑아 먹으려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느냐. 뭐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IT를 뭐 독립시켰다. 스트론튬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요. 그거가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것만이 원인은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스트론튬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탕수수가 이런 엄청난 돈 되는 장사라는 게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거의 뭐 반도체나 AI 이런 거의 위상을 19세기 초에는 이 사탕수수 설탕이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거 진짜 지금 우리가 설탕이 너무 흔한 시대라 가지고 이거를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우리 저 백종원 선생님 뭐 레시피 소개해 주실 때 보면 모든 음식에 다 넣을 수 있는 게 설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요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 정도의 이제 엄청난 전략적인 국가 수익이 될 수 경쟁력을 있는 좌우하는 그런 게 이제 설탕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의 다른 강대국들도 이 설탕을 호심탐탐 노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유럽의 대표적인 강대국인 독일 같은 나라가 예, 예. 우리도 사탕수수 이거 해야 된다. 요즘 여러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도 반도체 해야 된다. 한국 봐라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우리도 설탕 해야 된다 이런 독일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사탕수수는 기본적으로 열대 지방에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사탕수수를 하려면 일단은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빼앗아야 돼요. 일단은 그러네. 예, 남의 나라를 일단 한번 침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뭐 노예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식민지 쟁탈 경쟁, 제국주의에 좀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해외에 식민지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한 뭐 카메룬 정도, 하여튼 뭐 별로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영국 뭐 식민지 하면 영국 아닙니까? 영국 설탕, 프랑스 설탕 이런 거에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독일은 예로부터 설탕이 없는 부족한 나라. 설탕은 항상 프랑스, 영국 사람들한테서 타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서름이 있네. 예. 그러니까 독일의 기술자들이, 독일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웠겠습니까? 독일 우리도 다음 세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 프랑스, 영국이 갖고 있는 설탕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화학자 아샤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뭐 스승한테서부터 이걸 배워가지고 꾸준히 계속 연구를 했다라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생각을 한 거예요. 사탕수수가 아니지만 설탕을 잘 뽑을 수 있는 작물 중에서 독일 우리 본토 기후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게 있어? 만약에 그런 걸 하나 발견해내기만 하면 사탕수수는 독일에서 너무 추워서 안 자라지만 그 작물을 우리 독일 내부에서 많이 키워가지고 거기서 설탕을 뽑아내면 우리가 외부에 식민지가 없지만 자체 생산. 자체적으로 설탕을 생산해가지고 설탕 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이거다. 이게 사탕수수만큼 설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작물이다. 라고 해서 찾아낸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된장국 끓여 먹을 때 쓰는 근대라는 작물입니다. 근대. 근대 뭐 국 끓일 때도 넣고 뭐 쌈 싸 먹을 때도 쓰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샤르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대 먹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진짜 웃기다 막 이랬을 거예요. 야, 그거 잎사귀가 맛있는 건데 그건 다 잘라가지고 뭐 소나 말 주고 그거를 그 뿔을 왜 씹어 먹고 있냐. 이상한 사람들. 서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건데. 스트롱튬은 언제 나와? 아샤르라는 사람이 근대의 뿌리를 잘 키워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뿌리에 단맛이 많이 끼는 품종을 잘 육성을 한 다음에 그 근대 뿌리에서 설탕을 뽑아내면 사탕수수 못지않게 설탕을 뽑아내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부터 사탕수수뿐만 아니라 사탕무에서 설탕을 뽑아내는 그 산업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설탕 생산량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량이 뭐 많기는 많지만 사탕무에서 생산되는 설탕량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 사탕무에서 설탕을 뽑아내면 사탕수수에서 설탕 뽑아낼 때보다 설탕이 좀 잘 안 뽑혀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특수한 공정 같은 게 더 들어가야지만 효율이 사탕수수 공정하고 비슷하게 더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사탕무에서 뭐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그 단물에서도 사실은 쓸 수 있기는 있는 공정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사탕무에서 뽑아낸 단물에서 순수한 설탕을 이렇게 캐낼 때 그때 사용하는 약품으로 탄산 스트론튬이라는 약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대 속에 있는 이 설탕을 분해해서 뽑아내는 그 공정을 이용을 해서 많은 설탕을 제조를 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렇게 돼서 지금은 설탕 시세가 한결 더 싸졌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사탕무 농사 제일 많이 짓는 나라라고 하면 1위, 2위 꼽아보면 러시아하고 대충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IT가 우리 독립을 인정해달라라고 할 때 사탕무 시대가 된 다음부터는 그래 뭐 인정해줄게라고 할 만한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근대 때문에 사탕무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사탕수수에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안 매달려도 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사탕수수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고 있게 되니까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사탕무로도 설탕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를 놓아줬다. 독립을 그리고 이 IT를 이렇게 프랑스가 놓아주는 IT가 이제 프랑스 놓아줄 때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IT에다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IT의 노예들을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IT가 독립을 하면 프랑스에서 좀 뭔가 돈을 좀 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프랑스 IT 독립할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프랑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때 프랑스가 IT한테 돈을 일부러 막 달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여기 다 농장으로 다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너무 뻔뻔하다.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어허. 좀 배상 좀 해라.라고 막 IT에 요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말이야 방구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프랑스 대상하고는 그냥 손을 끊으실 겁니까? 아니, 우리가 반불 방송. 우리가 스웨덴 그냥 해바라기입니까? 우리가. 그런가? 그래서 예. 그렇게 관계가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쓱 물러나게 된 데는 이 탄산 스트론튬을 이용한 사탕무에서 뽑아내는 이 설탕 때문에 설탕 공급이 안정화되고 프랑스 국내에서도 설탕이 잘 생산될 수 있게 된 이 스트론튬으로 인한 변화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짚어볼 수는 있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미터법이 탄생한 훌륭한 나라이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런 면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스트론튬의 활용도가 굉장히 각광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뭐 어떤 용도로 주목을 받았나요? 스트론튬이 그 사탕무 같은 데서 설탕 뽑아내는 용도로 한참 많이 쓰이다가 더 좋은 공정이 개발되면서 요즘은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이 갑자기 시세가 한번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스트론튬 하면 한때는 설탕이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스트론튬이라고 해도 설탕이라고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스트론튬은 이제 뭐 다 이제 별 쓸모 없어졌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스트론튬이 굉장히 많이 쓰는 용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20세기 후반 접어들어서 늘어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냐면 우리 이제 엑스레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엑스선 사진 병원 가면 뭐 건강 검진할 때나 아니면 뭐 어디 뼈 부러진 데 있다나 이럴 때 엑스선 사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엑스선이라는 그 특수한 그 방사선 만들어내는 방법이 전자총이라고 하는 혹은 뭐 다른 방법으로 전자를 빠르게 뿜어내는 그 전기 회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전자가 빠르게 튀어나온 게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게 만드는 예를 들면 어떤 표적을 때린다든가 텅스텐 같은 금속을 치게 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막 때려주면 그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전자의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고 하는 이런 변화의 와중에 전자가 잃게 되는 에너지만큼 빛이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X선으로 나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X선을 방출하는 기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이 기계를 X선 사진 촬영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X선 촬영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를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한 적이 한 번 있었냐면 CRT라고 하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유리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유리관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가지고 전자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전자가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그 유리판에 부딪힐 때 그 유리판에 전자를 받았을 때 빛을 나게 하는 그런 형광물질 같은 걸 좀 발라놓으면 전자를 튀어나와서 맞게 되는 그 장소만 빛이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거 해보겠어요. 이제 그 전자를 조준을 해가지고 쏘면 전자가 부딪히는 데만 이렇게 빛이 나게 되니까 전자를 이렇게 잘 조절해가면서 쏘면 뭐 곽재식 사랑해 뭐 이런 식의 모양으로 글자 모양으로도 뭐 하트 모양으로도 이렇게 전자가 조준되는 전자가 발사되는 방향을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하트 모양으로도 빛이 나게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만든 기계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브라운 관. 그렇죠. 그 브라운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옛날에 브라운관이라는 말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의문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텔레비전이 무슨 관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아니죠. 우리 관이라고 하면 무슨 뭐 이런 유리관이나 배관 이런 걸 생각하는 길쭉한 이런 파이프를 생각을 하는데 텔레비전은 전혀 관처럼 안 생겼는데 이걸 왜 브라운관이라고 할까? 뭐 요즘 브라운관은 용어 별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브라운관의 황태자. 그 텔레비전에서 되게 활약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운이면 좀 갈색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브라운관이 뭐 어디가 갈색이라고? 우리 TV 검정색인데. 아니 뭐 이렇게 회색이잖아요. 또 유리 그 자체는 대충 보면 예, 그렇죠. 예. 어디가 갈색이라고 이걸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건가? 저는 어릴 때 맞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저도요. 했는데 예. 브라운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 기구가 개발되는데 공헌한 독일의 과학자 이름이고요. 브라운관, 브라운 튜브라고 부른 거는 네. 브라운관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브라운이 실험을 할 때는 텔레비전처럼 그렇게 영상 보는 장치가 아니라 전자와 빛의 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정말로 시험관 같은 유리관 같은 모양의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진짜 관 모양이 유리관 모양이었기 때문에 튜브 관이라고 했던 건데 그 기술을 특징을 활용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을 만들다 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서도 텔레비전은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가 있고 그 전자총이 있는 전자를 쏴가지고 유리판 저 끝에다가 형광 물질을 부딪히면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텔레비전. 옛날에 보던 그 무겁고 이렇게 좀 뚱뚱하게 생긴 유리로 이렇게 화면이 크게 돼 있는 그렇죠. 그 텔레비전이 이제 브라운관 방식의 이제 텔레비전이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빠르게 전자총에서 발사돼가지고 어디에 부딪히면서 뭐 빛을 내고 하는 그게 X선 장치하고 원리가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좀 약간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두 장치 다 음극관,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할 수 있는 실험 장치의 넓은 범주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브라운관 방식의 이런 화면을 또 다른 말로 CRT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CRT. 옛날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있을 때 CRT 좀 켜봐라. 컴퓨터 모니터 그래요. 키라는 뜻으로 CRT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도 있는데 괜히 너무 그렇게 처음 들어. 젊고 어린 척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CRT라는 용어가 캐소드 레이 튜브 음극관. 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리관 안에서 실험을 하는 장치라는 뜻으로 탄생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X선 뿜어내는 장치나 텔레비전 브라운관이나 CRT라는 이 실험 장치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면 브라운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텔레비전 화면을 막 만들어내다 보면 X선이 좀 생기는 거예요. X선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브라운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텔레비전을 켜가지고 텔레비전을 아주 많이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텔레비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하면 X선이 막 날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몸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했겠죠. 텔레비전은 하루에 한 2분 정도만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시절도 있겠죠. X선이 막 나오니까. 눈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엄청 위험할 하루에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한 2분밖에 못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텔레비전이 숏폼이 유행했겠죠.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큰 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아니죠. 숏폼이 유행했을 거라는 건 좀 제가 보기엔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숏폼을 본다고 해도 숏폼을 하루에 2분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숏폼은 폼 한 시간, 자체가 2시간. 짧은 거지. 전체 보는 시간은 길기 때문에 숏폼도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짧았네. 그래서 아마도 이 상태에서 머물렀다면 텔레비전 산업이 이렇게 큰 산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걸 방지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X선만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다면 진짜 어린이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애들 때부터 텔레비전을 하루에 3시간씩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거 X선 어떻게 할 방법 없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X선을 막아낼 수 있는 별의별 물질을 다 찾아보면서 실험을 해본 끝에 스트론튬계 물질을 조금 이렇게 박아 넣어 놓으면 그게 X선을 잘 차단해 주면서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데는 별 방해를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한동안 이 브라운관 CRT 방식의 텔레비전에서 X선을 차단하는 요 물질을 만들 때 스트론튬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유리 관쪽에 붙여. 그렇죠. 발라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어린이 시절에 CRT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만약에 보셨던 분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바보 상자였을 수도 있어요. 뭐 살인 상자였을 수도 있죠. 살인 상자. 근데 이제 스트론튬 덕분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근대를 잘 먹던 민족이었는데 스트론튬을 잘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사탕물을 만들어서 설탕을 대량 생산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라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브라운관에서 스트론튬을 확인한다는 데 대해서는 결코 딴 나라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가 브라운관 CRT 형태의 텔레비전을 만드는데 한때 세계 최강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브라운관 CRT 텔레비전을 한때 찍어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요즘 뭐 LCD, 뭐 OLED 뭐 이런 걸로 다 텔레비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얄팍한 텔레비전. 예.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뭐 벽걸이 TV 이런 말도 사용을 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모든 TV가 다 벽걸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요즘 이제 벽걸이 TV란 말도 그럼 이제 맞다, 굳이 맞다. 뭐 민망하게 벽걸이 텔레비전이야. 예. 벽에 못 거는 텔레비전도 있냐? 요즘 이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도 않는데 예. 그런 게 말이 나오기 전에 벽에 텔레비전을 걸 수 없던 시대에 그때 만들어지던 텔레비전은 우리나라 90년대 후반 최전성기 때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텔레비전의 1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이 된다. 한국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근데, 거죠. 세계에서 제일 텔레비전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한국이 자리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그 텔레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이 소중한 스트론튬을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던 썼다. 적도 꽤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대 민족답게. 네, 그때 9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경제 발전의 큰 도약 이루어질 수 있었던 약간 기술 산업, 전자 산업, 뭐 이런 IT 산업 이런 거에 오늘 IT 이야기를 했는데 IT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IT 산업이라고 하겠죠. 이건 뭐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 갑자기 뭐야 이게? 네,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우리나라의 그 기초적인 IT 산업, 전자 산업 이런 기술 산업이 훅 도약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경제 체질이 바뀌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이었던 것이 이 CRT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경제를 이 한번 이렇게 불을 붙인 그 원동력이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으로 지금과 같이 선진국이 된 건설된 나라다라고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텔레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원소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원소가 바로 스트론튬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라 IT한테도 대한민국한테도 굉장히 고마운 원소다.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개운하신가요? 개운합니다. 예. 네. 근데 저 하나만 좀. 네. 이렇게 아니 불꽃놀이에 쓰인다는 게 너무 궁금해서 요거, 짧게 요거, 가능한가요? 짧게. 불꽃놀이에 스트론튬이. 불꽃놀이가 화약을 이렇게 터뜨려 가지고 예. 빛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화약 터뜨리면 그 화약 색깔의 그 빛 화약을 터뜨릴 때 나오는 그 빛만 이제 불꽃이 되는 게 기본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불꽃 만들어 보면 뭐 빨간색 불꽃, 파란색 불꽃, 초록색 불꽃 여러 가지 불꽃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예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색깔을 내는 다른 원소를 좀 섞습니다. 그냥 화약만 터뜨리면 그냥 평범한 불 화약 터지는 그 불 색깔, 그 총 쏠 때 보이는 그 번쩍하는 불, 그 불빛으로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색깔을 내는 색소 역할을 하는 원소를 타가지고 같이 터뜨리는데 그때 빨간색을 낼 때 주로 쓰는 원소가 이제 스트론튬입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라고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모든 걸 걸고 스트론튬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는 스트론튬 딱 하면서 별로 친숙하지 않은 원소이기 때문에 불꽃놀이 빨간색이 스트론튬이다 하면서 이렇게 쓱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세계사에 그리고 한국의 발전의 역사에 그러네. 스트론튬이 굉장히 역할을 했던 그런 원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고마운 원소 스트론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